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일단 7월 들어서 상반기에 강했던 섹터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빠르게 흔들리고 있어요. 뭐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수익을 좀 이제 뱉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되면 이 시즌이 끝인가? 시즌이 끝인지 아니면 뭐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인지 조정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하락 전환으로 바뀌는 것인지 이런 데로 고민도 많이 생기고, 주가가 잘 달리던 주가가 갑자기 밀리기 시작하면 지금까지는 들리지도 않았던 나쁜 뉴스들이 또 크게 들리는 것도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출발이 뭐였냐? 일단은 뭐 트럼프 관련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6월달 CPI입니다. CPI가 헤드라인은 이제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를 찍었죠. 사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겪고 난 21년 이후로 헤드라인이지만 어쨌든 전월 대비 0.1%지만 하락이 나왔던 거는 사실상 처음이고, 그러면 올해 상반기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내러티브가 뭐였냐라고 돌아본다면 그냥 금리가 높아도 상관없이 가는 것들, 대표적으로 AI였죠. AI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고객사들은 대형 빅테크들이니까 고금리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현금 부자들이고, 그리고 AI는 무조건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성장은 엄청날 것이다, 그리고 이익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이제 전기도 많이 들어가고 뭐 관련 뭐 피카츄 뭐 등등 해가지고 성능 K푸드, 화장품 이런 것까지 미국 수출에 대한 이런 섹터들이 쭉 잘 달려왔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물가였잖아요. 우리가 이제 1년 말 이후로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였잖아요. 그래야 연준이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 기저에는 일단은 물가가 높았다가 이제 내려오는 과정에서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내려온다든지 예상치를 상회한다든지 이걸 가지고 참 울고 웃기를 계속 반복했는데, 이제 그 물가 이야기는 이제 사실상 내러티브의 끝이라고 보는 거죠. 뭐 전월 대비 마이너스 나왔는데 뭐 더 이상 뭐 물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젠 빈티지하다 이거죠. 이 내러티브의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지난해 4분기부터 디스인플레이션이죠. 이제 물가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내려가면서 이것들이 뭐 소비도 좋아질 것이고 각종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막상 실현이 되고 나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소문에 서서 뉴스를 팔으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 CPI가 마이너스까지 찍히니까 이 내러티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강했던 애들이 다 이제 끝이다 하는 건 아닌데, 이 내러티브만큼은 디스인플레이션 관련 내러티브는 이제 사실상 힘을 많이 좀 빼지 않았느냐.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그것만 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차익 실현을 당연히 해야 되는 시기였고, 그게 좀 과격하게 진행이 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물가의 안정이 더 이상 이제 증시를 이제 끌어올리는 동력으로 되기는 좀 힘들어졌다. 지금까지는 경제 지표가 오히려 나쁘고 고용이 나쁘고 해야 이제 그래야 물가가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였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나쁜 뉴스는 나쁘게 됐다. 나쁜 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물가가 내려가니까 괜찮아라고 하기에는 이미 그건 다 소진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이런 일들이 그 내러티브의 전환 때문에 한번 시장이 크게 지진도에 그런 게 있잖아요. 계속 힘이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에 탁 폭발하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건데, 시장도 그렇거든요. 이 내러티브가 물가가 계속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그거 보고 달렸던 건데, 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수준까지 내려온다면 이제 그 응집력이 하나에 터지는데, 그게 언제쯤일까라는 건 알 수가 없었는데, 근데 그게 6월달 까고 보니까 마이너스 나오고 해서 그때부터 빠르게 지금까지 강했던 애들은 팔고 지금까지 약했던 애들은 사는 흐름이 좀 과격하게 일어났던 게 7월 초부터의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블랙먼데이도 사실 이거랑 좀 비슷한 거였고요. 블랙먼데이 같은 경우도 기나긴 냉전의 우호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냉전이 사실상 끝나는 직전에 고르바초프가 워싱턴으로 오게 되기 얼마 전에, 그럼 사실상 항복이잖아요. 냉전 승리입니다. 그래서 냉전 내러티브가 갑자기 리와인딩 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게 블랙 먼데이였거든요. 거기 이제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이 그 진폭을 더 키웠던 것이죠. 이번도 비슷합니다. 그럼 블랙 먼데이는 뭐 사실 좀 옛날이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코로나 때 제가 가까운 차트가 있는데 이 날짜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 11월 9일인데 어떤 날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차트를 한번 보시죠. 코로나로 빨간 건 코스피고 파란 건 나스닥입니다.
그 전에 2009년까지는 경기 회복이 되면서 둘 다 예쁘게 상승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급락을 한 이후에 엄청난 돈이 뿌려지면서 유동성 장세로 급반등을 했던 기억은 다 하실 거예요. 근데 물론 나스닥이 코스피는 아무래도 다 성장주만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더 강했던 것인데 어느 순간 얘들이 정체를 하죠. 정체를 하기 전 2020년 9월 그때부터 여름 되면서부터 2,400 언저리부터 이제 횡보를 시작합니다. 꽤 오래 갔죠. 여름부터 이제 11월까지 거의 이제 요렇게 나스닥도 거의 비슷하게 횡보를 하다가 요때 이후로 한번 흔들린 이후에 돌파라는 게 이게 11월 9일이 요때 보면은 지금까지는 주로 나스닥이 더 높았다가 이날 이후로는 코스피가 더 빨리 올라갔죠. 물론 뭐 이 이후로는 이제 다른 얘기니까. 그리고 이때 뭐 9만 전자니 했던 게 대형주가 많이 갔던 게 21년 그때지 않습니까? 보면 나스닥 우위, 코스닥 우위예요. 이 뭐가 이렇게 됐냐? 화이자에서 코로나 백신 3상 결과 발표를 했는데 효과가 있다. 발표가 된 것이죠. 그러면 코로나 때 다 망했네 급락. 그리고 연준이 미친듯이 돈 푸네. 그러면 돈을 풀면은 주식이 좋은데 그래서 초반에는 무조건 달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벌어지기 시작하죠. 왜겠습니까? 기본적인 전통적인 산업은 대면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이제 비대면에 강한 IT가 많은 나스닥이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울기가 확실히 나스닥이 강해집니다. 강해지다가 어느 순간 더는 못 가죠. 아무리 비대면을 발달한다 해도 사람이 영원히 사람을 안 만나고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뭔가 필요한데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백신이 나왔습니다. 백신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백신이 오늘부터 보급되는 건 아니지만 백신의 효과가 증명됐다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로 이제 비대면만 가능할 것이라는 로직의 끝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백신을 가지고 이제 다시금 과거의 경제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둘 다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덜 소위 말하는 가치주가 많았던 코스피가 나스닥보다 강해졌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의 흐름은 이제 유동성에 따라서 결정이 됐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스닥이 됐던 코스피가 됐던 코스닥만 좀 많이 안 좋지만 코스피도 2차전지 이런 거 계속 빠지는 것만 빼면 꽤 좋았거든요. 작년 연말 이후로 이렇다는 조정이 없었습니다. 나스닥은 작년 10월에 한 10% 정도 빠지고 코스피도 작년 11월쯤에 한 11% 정도 빠진 이후로는 두 자릿수 조정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쭉 달려왔던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이제 물가가 잡혀가니까 연준은 금리 인하할 거야. 이었는데 연준 금리 인하한다고 과실상 확정이 되고 CPI가 마이너스 찍혔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다른 내러티브의 시작인 거지. 이제 뭐겠습니까? 이제는 금리가 내려가고 하니까 이제는 진짜 본 게임인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도 있겠지만 이젠 경제가 정말로 좋아야 좋은 거예요. 좋아야 좋은 겁니다. 이전까지는 경제가 나빠야 인하를 할 건데 이젠 인하가 확정됐으니까 더 이상 경제가 나빠지고 고용이 나빠지는 게 좋을 게 없어요. 그걸로 해서 좋아지는 거는 이미 다 얻었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배드가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성장주를 사고 가치주는 팔고 이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다가 이제 레파토리가 바뀌어지네 하니까 그날 11월 9일도 발표 나왔을 때 풀이장에서는 뭐 주식이란 주식은 다 올랐어요. 그랬는데 본장에 들어가니까 러셀이 달리고 나스닥이 빠졌어요. 지금 CPI 나오고 딱 그 모습이죠. 제가 CPI 나오던 날 라이브 했잖아요. 지난주였죠. 그때 CPI가 만약에 잘 나오면 러셀을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 생각보다 그 이상으로 러셀이 좋았습니다. 나스닥은 많이 빠지고. 그게 뭐겠어요? 키 맞추기가 된 거죠. 이때까지 이 익숙한 포지션,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반년 이상 이어져 왔던 이런 포지션을 빠르게, 그러니까 롱이든 숏이든 빨리 리와인딩이 되면서 한번 크게 흔들리는 것이죠. 시장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보시면 흔들렸다고는 하는데 약간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레퍼토리 전환입니다. 대신 상대가 그러니까 주도가 달라진 거지. 나스닥 주도였다가 가치 주도 잠깐 그 시장의 색깔이 바뀌었던 거지 시장이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루 이틀 뭐 빅테크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약간 옆으로 헤매다가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 7월 말까지는 이런 소위 말하는 키 맞추기가 좀 나올 것 같다는 거죠. 달렸던 애들이 좀 이제 수익을 실현하고 그 외에 좀 쩌리가 돼 있던 애들이 조금 수혜를 받으면서 벌어져 있던 게 좀 좁히면 그 이후에 그때는 또 실적 보고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술주를 사고 경기 민감주들은 이제 그 매도를 많이 하던 건데 이제는 이제 좀 바뀌어진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좀 좋은 게 뭐 조선, 방산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뭐 미국도 지금 산업재가 좋고 금융이 좋은 거 우리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거를 봐도 이 색깔이 조금 그러니까 수급이 좀 바뀌는 거다. 시장의 방향이 바뀌느냐, 시장의 색깔이 조금 바뀌는 게 원인이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수급이 갑자기 좀 혼란스러워져 가지고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는 게 이걸로 뭐 중기 추세나 이런 그 거대한 흐름을 바꾸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주도주가 됐던 주도 섹터가 됐던 시장의 주체는 그 해당 섹터에 있는 기업들의 이익으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좀 흔들렸는데 가 약간 5% 정도의 매출 상회를 보였고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25일 날 하이닉스도 있고 실적으로 보여주면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때까지는 이제 기존의 강했던 애들이 조금 빠지고 좀 산업재나 금융같이 조금 한동안 재미없었던 아이들의 키 맞추기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것인데 그 이후의 흐름은 이 흐름이 결정해 줄 것인데 지금 와서 상반기에 강했던 것들이 지금 흔들렸다고 바꾸기에는 이익이 견고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변했다고 보기 전까지는 크게 움직일 이유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많이 올라왔으니까 빠지는 것도 있어요.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때 작년 10월이거든요. 빨간 게 역시 코스피고 파란 게 나스닥인데 이때 한 10% 정도 코스피 그때 한 11%인가 그때 한번 빠졌었죠. 그 이후로 이때가 한번 4월인가 5월쯤에 코스피가 한 9% 정도? 10% 조금 안 되게 조정받은 거 외에는 조정다운 조정이 사실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대형주 위주였다는 거죠. 철저하게. 나스닥도 초대형주 위주로 갔고 그리고 우리 코스피도 코스닥보다는 훨씬 아웃퍼폼을 하면서 주로 대형주 위주로 갔다는 겁니다. 대형 기술주면 더 많이 가고 그런 거였는데 뭐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는 게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냥 미국 기준으로 뭐 5에서 10% 정도의 조정이라고 했을 때 그 정도 조정은 그 한 분기에 한 번은 있었거든요. 뭐 그게 뭐 5에서 끝나든 10%까지 가든 한 분기에 한 번의 조정이 있었는데 10월 이후로 조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되돌릴 때 이제 많이 번 건 팔고 좀 싼 거는 사야 될 시기가 오고 있었는데 그 디스인플레이션 내러티브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물가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이제 물가로 기대할 게 없는 수준까지 물가가 내려오니까 이제 그게 이제 기존 포지션 청산 그리고 그걸 팔아서 또 지금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한 걸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더 팔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수급을 좀 괴팍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하다못해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연초 이후에 뭐 이렇다 할 조정이 없었고요. 조정이 없었고 코스피도 이제 두 자릿수 조정은 작년 11월이 마지막이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은 이제 근데 지금은 또 크게 또 조정이 삼성전자나 이렇게 대형주들이 오히려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에 이런 개별주들이 좀 힘든 시간이지 시장은 멀쩡합니다. 시장도 멀쩡해요. 근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에서 좀 강했던 애들 위주로 포트를 많이 채워놨고 그동안의 매크로나 이런 것들이 좀 따뜻했기 때문에 안전했기 때문에 지금 주식 포지션이 굉장히 좀 많으신 분들이 갑자기 이런 수급 혼란에 노출이 돼가지고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국장이니까 원래 이런 거겠거니 했는데 미장에서도 특히 반도체는 새벽에 두드려 맞는 걸 보니까 이거 반도체 끝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사람이 되게 간단합니다. 주가가 오를 수 있을 것 같으면 이제 AI 시대가 열 건데 뭐 이렇게 무슨 걱정이냐 더 사야지 하다가 막상 흔들리면 이거 또 끝인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정말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요. 게다가 또 이런 수급적 환경에다가 또 트럼프가 또 한 건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좋았던 게 이거를 이제 이렇게 3D로 만들어 왔더라고요. 사실상 이 정도면은 저격수가 총을 쏘고 나서 그 트럼프가 고개를 움직여가지고 목숨을 부지했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천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 쪽의 음모론은 믿지 않고 만약에 했다면 이제 바이든 쪽인데 바이든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총알이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트럼프가 이제 헤드샷으로 죽어버렸으면 미국의 유력
대통령 후보가 암살되는 초유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지금보다 더 흔들렸을 것 같은데, 지금보다 더 골치 아팠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딱 피격을 당하고 나서 사실상 대통령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그런 상태의 트럼프가 뭐 대만에 대한 한마디를 한 거 가지고 지금 어제 오늘 반도체가 굉장히 흔들렸는데, 이것 때문에 반도체에 집중하는 투자분들은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트럼프가 죽었으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트럼프가 죽었으면 글쎄요, 바이든이 되는 건가? 하늘이 바이든을 도왔네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갈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후보가 암살됐는데 설마 단독 범행이네, 아이고 얘도 죽었네, 어쩔 수 없네 하고 끝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뭔가 할 게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될 상황이면 그것 때문에 그 변동성에 노출되는 게 더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어찌됐든 이제 신이 구했는지, 아니면 진짜 운이 너무 좋아서인지, 아니면 누구 말대로 남아있는 인생의 운을 다 쓰고 다 쓰고 이제 앞으로는 안 좋은 일만 있을 것인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운을 다 써버린 것이. 그건 뭐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트럼프의 사실상 다음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트럼프의 대만 관련 코멘트가 시장을 흔든 건 맞습니다. 일단 이거를 고지고대로 들을 수는, 일단 대만에는 미군이 아예 없진 않지만 뭐 우리나라 주한미군처럼 25,000명 이상이 있다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뭐 방위 분담금이라는 거 자체가 미군이 여기 와서 여기를 지켜주니까 돈을 좀 나눠서 부담하자 이거잖아요. 근데 대만 입장에서는 뭐 와 있는 미군도 없기 때문에 뭐 분담할 것도 뭐 딱히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려면 한국 얘기를 하지. 한국이나 일본에는 이제 주둔군이 많으니까 딱 대만을 찍어가지고 반도체 산업을 가져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 물론 뭐 지금 씨를 조지면 미국 뭐 AI고 나발이고 다 끝난다는 건 트럼프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든 대만이든 서로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전략은 이제 그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거나 없던 간에 뭔가를 던져가지고 원하는 걸 얻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만은 뭐 이제 안보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말을 했다라고 봐야죠. 그 결과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오늘 대만에서 돈을 더 부담하라고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주 그냥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하니까 뭐 대만도 돈 더 내겠다 그러고, 총을 쏴도 총알에 비껴가고 최고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지금 이제 트럼프는 이제 협상력을 좀 높여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친대만 정책을 많이 했잖아요. 낸시 펠로시도 직접 대만을 가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바이든을 지우고 싶어하는 트럼프의 마음 때문에 한국은 예전부터 그려왔다고 치고 바이든 때 더 친화가 된 그 대만을 얘기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뭐 트럼프 1기 때를 생각해 보면요, 애초에 미국으로 이제 공장 지어라, 뭐 리쇼어링이 됐던, 아니면 뭐 그 공급망을 너무 이렇게 펼치지 말고 근처로 하자, 뭐 멕시코, 캐나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로컬라이제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바이든도 열심히 했지만 그 그걸 좀 강하게 이해한 건 트럼프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대만의 뭐 반도체를 뭐 굳이 인질로 잡을 이유는 별로 없고, 그리고 바이든 때 만들어진 그 칩스 액트 있잖아요. 반도체법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설계하고, 뭐 얘는 메모리 만들고 얘는 뭐 생산해가지고 그 소부장은 일본에 해가지고 우리 반도체 동맹을 만들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공장은 미국에다 지으라는 거거든요.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나쁠 게 없습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리쇼어링이나 미국 내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여기에 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협상력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AI 관련해서도 이제 맨하튼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라고, 이제 아예 지금 뭐 거의 인수위원회가 꾸려진 것 같아요. 지금 공식 선거운동 하기도 전에 지금 이제 행정명령을 뭘 해야 될지 공화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 참 이제 김칫국인 것 같지만 뭐 김칫국을 마셔도 되는 상황이니까 한번 보면
거기서 나온 얘기가 맨하튼 프로젝트예요. 맨하튼 프로젝트가 뭡니까? 그때 이제 핵무기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트럼프는 그거예요. AI를 미국이 주도를 해가지고 과거에 핵무기를 미국이 처음 소유했을 때처럼 초월적인 우월적 지위를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AI를 더 키워야지. 그래야 초월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반도체를 때리겠어요? 그리고 미국 안에서 반도체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거 트럼프도 잘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가져가는 건 당연한 게 아닐까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좀 반도체가 빠졌다는 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했던 거,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FDPR이라고 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뭔가를 만들 때 그 장비는 물론이고 소프트웨어도 미국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거를 이제 중국에 수출할 때는 미국 상무부의 허락을 맡아라. 쉽게 말해서 이제 중국의 반도체 장비 팔지 말라는 거거든요. 팔지 말라는 거고, 이거는 미국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ASML이나 아니면 도쿄 일렉트론을 정확하게 겨냥을 한 거죠. 그래서 ASML은 뭐 거의 13% 가까이 빠졌고, 도쿄 일렉트론도 아주 그냥 주가가 박살이 났죠. 근데 이것도 뭐 지금 팔려고 하니까, 반도체에서 좀 차익 실현하려고 하니까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비가 올 때는 억수로 온다고 하나 도와준 매도를 부추긴 거지, 뭐 규제가 뭐 처음 나왔습니까? 이런 뭐 중국에다 뭐 팔지 말라는 규제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늘 규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H 같은 좀 중저가 칩은 중국에다 엄청 잘 팔고 있고,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못 팔게 하면 어느 수준까지만 딱 만들어서 중국에 파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많이 사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니까 더 많이 사고 있어가지고 뭐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거기 들어간 뭐 디램이나 이런 것들도 뭐 중국 노출 비중이 20에서 25%에 거의 한 자릿수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25%일 때, 중국 익스포저가 25%일 때 나온 규제하고 지금 뭐 9% 정도, 7% 정도 되는 상황에서 나온 규제가, 똑같은 규제가 나와도 시장에 주는 충격이나 매출에 주는 충격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투심이 안 좋으니까, 잠깐 투심이 안 좋으니까 이런 뉴스에 좀 과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과연 미국 기업에는 도움이 되는가라고 봤을 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처럼 사실상 레임덕이 시달린 정부도 없잖아요. 물론 뭐 트럼프랑 완전히 다른 건 하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좀 과하다 보는 거죠.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갑자기 빠르게 오바이트 하는 것이지, 좀 시장의 수요에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펀드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 조금 어렵다. 그리고 뭐 규제는 늘 리틀 문제도 아니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계속 늘어왔거든요. 엔비디아에 대한 규제, 뭐 이런 규제들은 계속 늘어왔는데 엔비디아의 이익은 계속, 이익과 매출은 계속 늘어갔잖아요. 그런 상황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 것인 거고, 그리고 어쨌든 중국에 대한 견제가 목적인 것이지 AI 산업 그 자체의 침체나 뭐 중단, 뭐 이런 파일을 줄이는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훨씬 우월적인 위치에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따라오는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트럼프 1기 때하고 지금하고 봤을 때, 그때 미중 격차하고 지금 미중 격차하고 봤을 때 지금이 훨씬 벌어져 있거든요. 예전처럼 그렇게 중국을 때리기에는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중국이 정말 여기 턱 밑까지 쫓아왔다면 좀 미국의 손해를 감수하고로서라도 뭔가 규제를 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트럼프 때 1기 그리고 바이든 때 다 합쳐서 지금 중국 경제 쉽지 않잖아요. AI에 있어가지고 또 중국의 존재감은 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미국은 이제 이 산업을 자기 주도로 키울 여유가 생겼지, 지금 중국 견제가 예전처럼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계속 있겠지만 그게 이 섹터 자체를 훼손시키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가능성이 라는 거죠. 문제는 뭐 AI 랠리가 나온 게 뭐 성장적으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특히 이제 GPT-4가 나오면서 좀 더 달렸는데,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달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투자는 엄청 들어가고, 그 투자를 보고 이제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AI로 뭘 하고 있나라고 보면 뭐 그냥 뭐 번역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돈을 써가지고 한 것 치고는 뭐 별 쓸데가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 회의론도 좀 없잖아 나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돈은 엄청나게 썼는데 뭐가 좋아졌냐 이거죠. 우리도 한번 봅시다. AI 전후가 뭐가 달랐죠? 일단은 번역이 제일 좋아졌죠, 그죠? 번역. 그리고 이제 문서를 이제 요약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리는 거.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AI가 막
그 세상을 바꾸진 않았죠. 유튜브는 정말 세상을 많이 바꿨잖아요. 뭐 안 좋게 바꾼 것도 정말 많고 요즘에 나오고 있는 레카 이런 것들 보면 좀 안 좋게 바꾼 것도 많은데 어쨌든 많이 바꿨잖아요. 근데 AI는 글쎄 그 정도까지 그냥 번역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번역기 아니야? 뭐 이런 코딩할 때는 도움이 되고 하긴 하는데 그게 그냥 약간의 그냥 어시스턴트지 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거는 그 이걸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자체로는 그냥 날 것이거든요. 날 것이거든요. 원천 기술인 것이지. 요걸로 뭔가 이제 사람들이 쓰고 할 만한 법령 기술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 나온 건 없고 지금 원천 기술로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 요약과 번역 이 정도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 AI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나 이익 증가가 있었던 기업들이 꽤 많았는데 그러니까 AI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AI 투자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칩을 파는 엔비디아나 뭐 각종 반도체 기업들인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이익은 전망치는 줄어듭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 거에 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20%씩 복리로 성장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도 그러진 않았어요. 초반에나 그랬지. 2014년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냥 증가는 하지만 뭐 전년대 20% 계속 찍으면 20% 계속 찍으면 한 3년 4년 찍으면 그때마다 산업 파이가 2배씩 24, 8, 16 이런 식으로 가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런 산업이 있으면은 완전 지금 주가는 더욱 미쳐야지. 그러니까 Y로 빠지는 건 당연하다. 당연하다. 근데 이제 오르지도 못한 애들이 문제인 거지. 이건 좀 다른한데. 그래서 S&P 500하고 좀 수렴하고 있는 거, 뭐 당연히 수렴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요게 계속 피크를 찍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우려감이 생긴다는 것인데 그러면 뭐 AI니까 앞으로 AI 시대니까 무조건 간다 이렇게 말하기엔 좀 그러니 그래도 그러면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회의론을 주장하는 논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 논리를 한번 짚어보고 판단을 해보시죠.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오피니언에서 이걸 좀 정리해서 글을 올렸길래 제가 그 좋은 기사를 보고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은 내용을 보면은 이게 엔비디아 그 매출인데 전망인데요. 1년 전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현재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24년이니까 내년부터 29년까지 전망인데 이게 뭐 아무리 전망이 좋다면 아름답죠. 근데 1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1년 전에 이제 GPT가 막 나올 때니까. GPT-4가 11월에 나왔죠. 그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까지 올렸는데 이게 가능하냐 거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칩 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남잖아. 근데 그건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뭐 아니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사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딱히 돈이 안 되는데 돈이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간다면 이제는 좀 속도 조절을 할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거래처가 너무 빵빵한 거래처라서 안전한데 몇 명 안 되는 거래처들이 생각을 바꾸면 그렇다고 그냥 쿠팡에다가 AI 칩을 팔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의 고객사들이 그 갖고 있는 AI 투자 계획이 이 성장을 뒷받침할 정도로 강력한가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은 당장 괜찮은데 계속 이어질까에 대한 우려는 있다. 이건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혁명적인 뭔가 사용처가 나온다면 그건 이제 대출 땡겨서라도 더 주문을 할 텐데 AI가 뭐 별거 없네 그 난리에 쳤는데 사실은 별거 없다라고 되면 그냥 빅테크들이 주문을 줄이면 그냥 확 주는 거 아니냐. 당연히 할 수 있는 걱정이죠. 근데 현재까지는 그런 건 보이지 않는다. 물론 혁명적 활용 사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AI라는 게 그냥 우리는 여기서까지만 하지 했는데 다른 데서 하다가 거기서 먼저 선점을 해버리면 뺏어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뭔가의 법령 기술, 혁명적 활용처가 없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접을 수가 없어. 왜? 그러다가 딴 데가 만들어버리면 어떡해? 그렇게 되면 뒤늦게 해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1등이 다 먹는 시장이에요. 아시잖아요. 동영상 플랫폼은 뭐 유튜버 다 먹는 거지. 그나마 틈새 시장이 15초짜리 쇼츠 틱톡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는 뭐 해가지고 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다 이런 건 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포기할 수는 없다. 모두가 같이 포기하면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아닌가 보다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한 회사가 포기하기에는 오히려 다른 기업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수요가 늘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주문한 거 우리는
AI 이제 그만할래라고 주문 취소를 하면 다른 데서 금방 여유분을 사간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우려는 이해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조금 앞서 있는 우려인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좀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골드만삭스 회의론은 뭐 어떤 거냐면, 일단은 뭐 구축하기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구축했다고 해서도 비용도 엄청나게, 전기도 미친 듯이 먹고, 뭐 그런데 이걸로 생산 향상이 나와가지고 비용 절감은 얼마나, AI 센터를 유지하는데 $100가 드는데 AI 때문에 아낀 인건비나 이런 게 뭐 한 30불, 40불이면 이 손해보는 장사라는 거죠. 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 아직까지는 도움은 되지만 드라마틱하게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사례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스마트폰은 처음에 나오면 이걸로 폰에서 이걸 하면 되겠네라는, 이제 뭘 쓰면 되겠다는 그런 사용처가 좀 직관적이었는데 AI는 아직 좀 부족하다는 거죠. 물론 이 말도 맞긴 하는데 저는 조금 반론을 갖고 있는 게요. 일단 미국의 인터넷 혁명이 94년부터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이폰이 나오면서 모바일 혁명이 쭉 코로나 전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AI가 나온 것이고, 그런데 모바일 혁명하고 인터넷 혁명은 하나로 묶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간에 닷컴 버블이 있어가지고 끊겼다 다시 시작해서 그렇지 하나로 묶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터넷 혁명은 대학 연구실이나 군사적으로 쓰던 컴퓨터를 각 개인들 방에다가 놓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또 인터넷으로 컴퓨터들이 연결이 되니까 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바일 혁명은 그 책상에서 내 손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노트북 같은 건 안 짊어지고 늘 손에 있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손에 스마트폰이 있는 거라니까 이걸로 다 여기다가 서비스를 하면 된다는 게 이게 되게 명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인터넷 혁명의 연장선으로 모바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하고 AI를 비교한다는 건 조금 전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왜 AI는 완전 새로운 형태예요.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혁명인 것이고, 스마트폰은 그냥 초소형 컴퓨터죠. 그래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 말 그대로 모바일이 된 것이죠. 그 전에 인터넷 혁명, PC 시대, 인터넷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 인터넷이라는 PC라는 원천 기술로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좋은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들고 다니기 쉬워지니까 더 활용처가 더 명확해져 조금 더 넓어졌다는 거지 아예 새로운 걸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AI하고 단순 비교는 조금 반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견해는 회의론이 크게 두 개입니다. 빅테크가 언제까지 이걸 계속 사겠느냐. 빅테크 입장에서도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이걸로 돈 벌 길이 안 보이면 투자를 멈출 것이고, 그러면 엔비디아는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요건 맞아요. 언제까지 시장이 기다려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계속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대한 사용처 부재 이런 것들은 아직은 이건 원천 기술이라서,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뭐 물론 그때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유행했지만 뭐 지금 현재 유튜브나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잘 못했잖아요. 생각을 잘 못했고, 그리고 사실은 모바일이라는 것도 그 전부터 있긴 있었죠. 카메라도 디카로 들고 다닐 수 있게 됐고, PDA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이거를 이 있는 기술들을 혁명적으로 뭔가 이렇게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낸 스티브 잡스가 있고, 그 스타가 만들어내는 스마트폰이라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지는 않지만 활용도를 극적으로 높였던 그런 디바이스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AI는 현재까지 그건 아니에요. 현재까지 그건 안 나왔습니다. 지금 AI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굉장히 사용하기 쉽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뭔가의 새로운 스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전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와트라고 하는데 제임스 와트잖아요. 근데 그 와트가 다 한 건 아니잖아요. 이미 전기기관의 기술들은 산재에 있어요. 근데 이걸 모아가지고 조금 효율이 높은 전기기관을 만들었고, 그래서 나온 게 엔진이잖아요. 엔진. 그래서 우리 기술자들은 엔지니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엔진이 갖고 있는 그 기술에서의 의미는 굉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인간이 엔진이 없었어요. 엔진이 없으니까 차가 없고, 당연히 뭐 말이 끌든지 사람이 끌든지 해야 되고, 배를 해도 노를 젓든지 뭐 설치든지 해야 되는데, 엔진이라는 게 나오면서 인간이 말이 없어도 되고 바람이 없어도 되고, 그런데 가고 싶은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운송이 혁명이 일어난 이제 전기기관 때문인 건데, 전기기관도
제임스 하트라는 사람이 오늘 혼자 곳간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짠 이런 게 있답니다라고 한 게 아니 이미 다 기술들은 흩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효율을 높여가지고 쓸만하게 만든 겁니다. 쓸만하게. 스마트폰도 카메라 따로, 전자사전 따로, 내비게이션 따로 다 따로 있었던 거를 하나에 모아서 쓸만하게 만들었단 거예요. 근데 AI는 아직은 IT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이것도 시도해보고 의료도 해보고 번역도 해보고 막 하지만 이거를 그냥 AI에 대한 견해가 그렇게 없는 사람도 쓸만하게 만드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낸 스타 기업, 그리고 그걸 주도하는 스타, 그리고 그런 뭔가의 서비스나 디바이스가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너무 마음 급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게 나오면 이제 엔비디아 이런 애들은 이제 그냥 하드웨어나 만드는 것이고, 진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그때 돈을 보고 그때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아직까지 그건 안 나왔으니까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 라는 거고, 그때까지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기다릴 필요가 있어서 지금 너무 장당 뭐 들어가는 돈 대비 버는 거 없다고 미리 빠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뭐 금이 안 나오면 골드러시도 끝이 나겠지만, 저는 금이 없다는 거를 모두가 인지하기 전까지는 계속 금광을 팔 것이고 누군가는 금광을 잡을 것이다.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걸 찾아낸 기업을 우리가 찾으면 되잖아. 그럼 이제 뭐 계좌가 AI로 늘어나겠죠. 그걸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회의론이 이제 대세가 되기는 어렵고, 주도도 한동안 뭐 7월 정도까지만 좀 흔들리다가 다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면 앞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